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실시간 오디오 클립에서 나가고 있고요. 네, 4월 1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뭐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되기 전 목요일날 끝난 미국 시장이 조금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 또 주말에 중국에서 드디어 기다렸던 양적 완화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니까 중국 양적 완화니까 좀 이상하긴 할 텐데, 네, 그 뉴스가 나왔고요. 과연 그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대응할지, 실망할지 어떨지 좀 봐야 됩니다. 규모가 생각보다는 조금 작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조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관건이다. 중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심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중리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죠.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난 주말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중립에서부터 조금 두려움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컸던 두려움 수준은 19였습니다. 지금은 42니까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애매모호한 상황.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하기에 좋은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심리는 나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게 오른쪽으로 가면 투자하기 나쁜 때다. 내 기분은 좋지만 이렇게 꼭 구분해서 심리적 역발상 못 하시면 여기서는 살아남기 좀 힘듭니다.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라도 박사, 석사, 연구원 필요 없습니다. 심리 못 지키면 그냥 도태되는 게 이 시장이다. 그래서 가방끈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적인 강인함이 있느냐 여부.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뛰어들고 모두가 환희했을 때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자, 지난 주간 미국 시장 정리를 한번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78% 떨어졌습니다. 주간에. 그 다음에 S&P 500은 2.13% 좀 꽤 크게 떨어졌고요. 다우는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나스닥은 좀 더 떨어졌죠. 2.6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하락하면서 한 주간이 마무리되었고요. 자,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피오름이 가득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아주 피바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주 대비 12.02 BP 0.12% 금리 상승하면서 2.8298 3을 넘보고 있고요. 2년물 금리는 오히려 7.27% 내리면서 2.451%, 그 다음 30년물은 2.919 가장 높죠. 네, 가장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다음 5년물은 2.785%, 3개월물은 0.784%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 이거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37.87bp로 오히려 19bp 전주 대비 금리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오나요? 이게 벌어지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자, 그런데 제일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레이얼 브레이너드의 발언 이후 궤적이 되게 재밌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둘기 중에 초비둘기였는데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시장이 주구장창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를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 또는 붙어 있었던 금리가 확 벌어지면서 그때 이후로 거의 40bp 가까이로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자,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연준이 양 주머니에 뭐가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한쪽에는 현금이 많고 한쪽에는 채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과 채권을 가지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얼 브레이너드의 이 발언에 시장이 그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인식하고 인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고요. 그로 인해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쫙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 연준이 보고 있고 연준이 장기물을 땡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리를 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시장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 107.02달러. 그리고 우리는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중동의 변화된 태도를 계속 보고 있는 것에서 세계사의 변화와 세계사의 물결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에 깜짝 놀라게 되죠. 예전에는 미국이 더 양산해라 그러면 증산 바로 하고 그랬던 게 사우디였는데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의 문제로 인해서 그만큼 공급량이 퇴출이 되면 우리로서 뭐 할 방법이 없다. 우린 도리가 없어. 불가항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년 전만 해도 증산 못해서 난리였는데 서로 우리가 증산할 거야 이랬는데 아주 똘똘 뭉쳐서 전혀 증산을 안 해요. 40만 배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산이. 자, 이렇게 되면 유가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무슨 수를 써도 100달러 이상의 노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은 이런 불안들이 감안되면서 1974달러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만 불 회복한 이후에 또 0.34%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4만 289불로 일정 부분 이게 패닉에 빠지면 3만 불대로 쭉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분위기가 안 좋고 기술주들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면 그런데 지난 주말에 모든 금융자산이 거래를 쉴 때 혼자서 올라가면서 4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도 전체 그림에서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자, 주간 일정 살펴보죠. 자, 18일 날에는 IMF 세계은행 중계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요 이제 수요일쯤에 20일쯤에 아니구나. 21일이구나. 이게 이제 IMF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가르트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상황들을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목해야 된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하십니다. 예, 역시나 강경 발언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내일 화요일 날 29일 날 미국 시간 19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그 부분들을 엄청나게 물어볼 텐데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괜찮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상하이가 놓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정도로 해석을 해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빅테크 업체로 이제는 변동성이 커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빅테크 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1분기가 지난 4분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던 그 우상향 각도가 조금 누웠을 확률이 있고요. 2분기는 확실히 누웠을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그 작년도에 예상한 만큼의 생산 대수를 내기가 공장 2개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공장이 얼마만큼 많이 그 정상화가 빨리 되어서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조금 좀 2분기 이번에 좀 타격이 좀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항상 나오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중국이 유동성 완화책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권시유가 기대하고 있던 MLF, 중국의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고, 요번에 지준율을 내렸는데 지준율 0.25% 내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렇게 지준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가 더 생기냐면 약 100조 원 정도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잘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얼마를 냈냐면 0.5% 금리를 인하했어요. 0.5%. 그러면
약 한 1.2조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이상의 돈이 시장에 풀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경환 애널은 아마도 다음번에 있을 LPR은 아마 내리지 않을까. 지준율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LPR은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외환수지 흑자를 부분을 인민은행이 1조를 1조 위안을 받았잖아요.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조 원을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요번에 0.25% 내린 것이다 라고 김경환 애널은 또 해석도 하시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자, 이제 이런 새로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사실 대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대책이 어떻게 흘러나오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시장이 돌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이미 없는 데가 없고 많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소비자의 그 주머니에 넣어줘야 되는 게 관건인데,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앞으로 중국 경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즉 CPI가 오르더라도 CPI가 오르는 방향으로 돈이 뿌려지는 거. 근데 PPI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CPI가 같이 돈을 잘 풀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 관련 쪽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하나 조금 의문이 지금 인터넷 기업하고 게임 업체들 잡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소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매를 계속 공동부유라는 기틀 안에서 잡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잘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그 의문은 좀 있고요. 아마도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정치권들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는 충분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중국이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었습니다만, 셧다운을 유지하면 꽝이다, 모든 건 다 꽝이다 하는데, 역시나 대책이 나온다 그랬죠. 위에선 정책을 만들고 밑에선 대책을 만드는 게 중국의 흐름인데, 대책이 나옵니다. 가장 걱정했던 글로벌리 최악의 이제 악재가 2022년에 뭐냐? 중국의 강력한 셧다운과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강력한 셧다운은 2022년 전 세계 증시의 최악의 악재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풀립니다. 상하이 공장 가동 테스트에 18일부터 오늘부터 들어간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18일부터 생산 가동 테스트에 돌입을 하고요. 공장을 폐쇄식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숙식을 다 시키겠다는 거죠. 숙식을 시켜서 돌릴 예정이고요. 상하이 폭스바겐, 상하이 GM, 화역자동차가 먼저 이것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근데 지금 벌써 3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주 더 쉬어서 4주를 쉬면 한 달을 쉬는, 꼬박 한 달을 쉬는 거고요. 한 달을 가장 큰 공장이 쉬게 되면은 한 5만 대 이상의 생산 대수가 지금 떨궈지는 거죠. 크죠? 큽니다. 그러면 상당히 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기가 텍사스라든가 기가 베를린이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연간 생산 대수는 조금 꺾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끌어오면서 현재화 시켜주는 배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멀티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램업이 되고 나서 바로 옛날처럼 가동률이 확 올라가면은 그나마 조금 낫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야, 이게 셧다운 때문에 됐으니까 요거 가로치고 생각하자 이러고 요거 가로쳐주고 빼주고 우상향 각도가 유지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가로치고 빼주고도 우상향 각도가 뚜루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눕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몇 년 뒤 것까지 땡긴 거기 때문에 한번 꼬그라지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전까지는 요 꼬그라진 상태에서 미래까지 쭉 이어지면 가격이 커지죠. 그걸 현가화 시키면 할인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얘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이제 9% 지분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54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이 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긴 우리 그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위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위터 조금만 더 길게 볼까요? 1년짜리. 네, 트위터. 자, 급등했다 지금 오히려 흘러내리고 있죠,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갭상승을 했다가 네,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제 짧은 거 한 3개월짜리 볼까요? 근데 지금 저게 70달러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70달러부터 내려와서 이제 저기 1월인가부터 샀어요. 자, 6개월짜리로 한번 다시 보죠. 6개월짜리로 보면 1월인가 2월부터 샀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매입한 가격 대비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많이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4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트위터 주주면 지금 45달러인데 한 10달러 더 줘서 회사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트위터 주주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거보다 많이 올랐죠.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5년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고점을 봤잖아. 고점을 봤는데 주주들이 54달러로 오케이? 오케이 안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은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바이아웃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붙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이미 붙겠다고 얘기한 거고, 모건 스탠리도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붙여줄게 라고,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러면서 붙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54달러에 오케이 할 거냐? 당연히 오케이 안 한 거고, 지금 이미 포진필 돌아갔죠? 예, 돌아갔나?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 가격은 못하겠다 하면 더 사고 싶다면 가격을 더 높여야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스크 입장에서 하나도 나쁘지 않은 게, 아마 제 느낌에는 이건 그냥 완전 뇌피셜이에요. 완전 뇌피셜. 본인의 이 팬덤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팬덤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좀 있고요. 어찌되었거나 저렇게 얘기를 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죠. 그러면 막 나는 인수하려고 막 한다라고 했는데 가격 한참 올려놓고 인수를 회피하네 이러고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일단 팔 때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조심해서 잘 팔겠지.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더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 테슬라는 광고비를 하나도 안 씁니다. 광고비를 안 쓰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지라도 마케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서 차 파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 딱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 주주들이에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머스크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가격을 저보다 훨씬 더 높인 가격, 옛날에 고점 가격이 뭐 한 70달러, 이런 식의 근처까지 가는 60달러 이상 70달러,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현금이 더 필요하죠? 그럼 뻔히 알죠? 현금 어디 있어요? 네, 테슬라 담보대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공격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거 담보대출 하겠네? 담보대출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저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 안 할까요? 네, 저는 이거 완전히 현장주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주의자의 측면에서 이거 외에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툭툭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요런 거를 이미 뻔히 알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수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저 정도 한 거 보니까 인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팬덤도 분명히 이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상하이에서 얼마나 빨리 램업 되는지 여부가 하나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돈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돈이 더 필요할 것이냐. 물론 추가적인 돈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분명히 해줄 거라고는 하겠지만 분명히 조건이 달릴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분명히 당신이 테슬라 대주주고 그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 안 나게 내가 담보대출을 해주는 격으로 해가지고 해줄 텐데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당신이 쓸 거야 막 이런 그림을 다 그리고 있겠죠. 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책은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독일 책방에서 한 40분 찍었다가 뭐 잘못 찍어가지고 망쳐가지고 새로 찍으려고 했는데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문 앞의 야만인들 독일 책방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